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밤 늦게는 그친다고 합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긴 해도 아직 장마는 아니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흐린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톱기사로 사면 관련 얘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공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약간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를 가졌죠. 여기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요. 양쪽에 4대 그룹 총수 이렇게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눈 모습입니다. 어제 이런 자리가 마련돼 있었어요. 내용 좀 더 보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의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 이런 발언도 소개가 됐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조국 털어내고 윤석열을 겨누는 여당 이런 제목입니다. 사진은 어제 방금 봤던 이 사면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이 톱 기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사면이 가운데 사진이 위치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줬다. 여당 대표 조국 사태 두 번째 사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과와 함께 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가족 비리도 똑같이 수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같이 섞었습니다. 윤석열을 정면 겨냥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목이 실려 있죠. 제목은 이런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일단 사진 좀 봐주세요. 사진 좀 보시면 뭔가 이렇게 좀 흐리게 나와 있죠. 앞에 있는 분이 이제 택시 기사분이고요. 뒤에 이용구 차관이 있습니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차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목덜미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에 찍힌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 목을 조른 순간 그러면서 욕설을 했다. 이런 영상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모습이 일면의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학력 그리고 행복도. 여기서 도는 무슨 이 조사가 아니고요. 지수. 그러니까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있거든요. 그 행복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 중고생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탓에 학습 결손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하지 않다. 이런 걸 느끼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14일 수도권 중학부터 늘리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등교 수업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된다. 교육당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두하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정쩡한 사과입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의 사과, 조국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과는 맞기는 한데 다른 내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표현 중에 하나가 어정쩡 사과입니다. 이런 키워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람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말한 바람은요, 소망이 아니고요.
바람이 분다의 바람입니다.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젊은 바람이, 젊은 돌풍이 불고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당권 후보들,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서 뭔가 얘기합니다. 그 바람, 뭐 제대로 된 바람 맞습니까?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람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류 변화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 달라진 거 아닌가?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4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 자리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낳고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못 믿을 보고입니다. 공군에서 벌어졌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늦기도 하고요. 빠진 게 수두룩하고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여당 대표의 사과 회견이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조국 사태 사과하며 윤석열을 저격했다. 송영길 대표, 윤석열 가족도 수사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방점은요. 전체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나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게 더 주목을 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그리고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하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송영길 대표,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사과한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고개 숙이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원래 어제 이 기자회견 자리는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 기자회견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민심경청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를 소개하면서 사과를 같이 했어요. 이 자리였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이에요. 앞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입시 비리에만 고개를 숙인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사과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입시 비리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그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영상에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는 뭐 본인의 어떤 항변권 뭐 이런 걸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도 좀 추가가 돼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표님. 네. 그게 뭐 두 가지예요. 사과 쪽,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쪽 두 가지 같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 사과 회견 경고가 섞인 사과로 들리기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통렬히 반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통렬이라는 말은 매섭고 날카롭다는 뜻이거든요. 매섭고 날카롭게 반성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두루뭉술이 사과다. 사과는 하긴 해야 되는데 민심이 조국 때문에 많이 흔들렸으니까 사실 재보선도 실패하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당내 친문 세력이 사과에 반대하는 세력이 워낙 강하니 거기서 절충점을 찾은 사과다. 그런 면에서 좀 두루뭉술해서 좀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왕 사과하는 거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사과의 4대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미안하다. 두 번째는 책임지겠다. 세 번째는 재발 방지하겠다. 예. 네 번째는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예. 사과의 4원칙에 맞지가 않죠. 첫째는 이제 사과하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는 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된다. 자기 거만 얘기하기도 바쁠 텐데 상대방 수사해야 된다고 경고성 사과하죠. 그래서 제가 들어는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입시 비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청년들한테 실망과 좌절을 준 데 대해서 사과했다. 근데 지금 부인 정경심 교수가 11개 혐의로 해서 지금 실형 받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없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 사과라는 점이죠. 조국 전 장관 당사자는 지금 조국의 시간 책 내서 10만 부 팔렸다고 지금 자랑하는 SNS 올리고 있는데 당 대표는 자기 일도 아닌데 대리 사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중도층 견인을 위한 사과는 사과인데 예. 조국 수렁에 빠졌잖아요. 차가 수렁에 빠지면은 타이어 바람 빼고 바닥에 널판지 깔고 여럿이 차를 뒤에서 밀어야지 수렁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바람 하나도 안 빼고 아무도 안 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 내홍만 오히려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두루뭉술이한 사과는 예. 앞으로 또 해야 될 또 그 계제가 또 나올 수 있다. 이왕 하는 거 철푸덕 엎드려서 제대로 좀 사과하지. 오체투시할 정도로 사과를 해야지. 예. 국민들이 반성했구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정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전 부대변인. 네. 뭐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이왕 할 거 철퍼덕 좀 내려가서 하지. 네. 뭐 이게 어정쩡 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사과까지 오게 된 거는 민심 악화 이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또 당심이 의식이 돼서 약간 수위 조절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어떤 정줄점을 찾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제 이게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예. 당초에는 이제 조국 장관 문제 언급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궐선거 졌고 그러니까 좀 민심을 듣겠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이 자리가 원래는 잡혀 있는 이유는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다. 이런 거 계획 밝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사과 그래서 자리로 됐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요 길거리에 예. 저기 민심 듣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의견 듣고 그거를 이제 종합하고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심층 보고도 하고 정리해서 예.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제 원래는 이제 그거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거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조국 장관이 이제 책을 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모든 언론에서 조국 장관 입장에 대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조국 장관이 책 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돼버린 거죠. 약간 좀 떠밀려서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원래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어젠가 그젠가에 이제 그 윤석열 장모가 그 23억 부정수급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저게 만약에 조국 장관 장모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언론이 대하는 건 너무 달라요. 기자들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장모가 23억 국가에서 부정수급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니고 대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들이 어쨌을지. 지금 그럴 때냐. 23억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그거 자체가 약간 비교가 돼요. 왜 조국 장관이 이렇게 모질게 굴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일을 왜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는가. 어제 사실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 중에는 언론에 관한 부분도 있었어요. 약간 불만이 섞여 있는 걸로 보이는 대목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조국 장관 장모가 만약에 그런 재판을 받고 있고 3년 구형을 받았으면 예. 당연히 저는 아마 기자들이 조국 장관 집 앞에 죽치고 있으면서 물어볼 거라고 봐요. 지금 대선 나갈 때냐. 지금 장모가 이러고 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예. 뭐 빨리 국가에 반환하고 배상해라. 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한없이 제가 보기에 한없이 정말로 다 봐주고 맞잖아요. 장모 얘기인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국 장관 얘기는 부대변인 청색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 내 아니 다수의 민주당내가 아니라 이제 분위기인가요, 언론에서 아니면 기자들이 제가 예. 보기에 편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니 왜
윤석열 총장 집안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도 그렇게 수사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예. 그 수사를 했던 집안에 관련된 문제들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똑같이 해라. 똑같이 적용해라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럼 윤석열 가족은 수사하지 말고 봐주라는 얘기잖아요. 조국 예. 장관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책임지라는 예, 얘기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럼 똑같이 대해줘야지 왜 다르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정구대 전 부대변인께서 어제 사고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얘기는 할만하니까 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지금. 그리고 그 대하는 거,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뭐 SNS에 올리고 뭐 책 내는 게 문제냐? 책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 대선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대선 나가겠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만나고 다니고 있고, 예. 장모는 재판받고 있고, 조국 장관도 부인이 있던 구속돼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달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이고, 예. 조국 장관은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어쨌든 제가 보기 책 낸 게 뭐 정치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럼 정구대 전 부대변인의 말씀이 물론 뭐 민주당 전체라고는 알지만 그 상당 부분 저렇게 생각하시는 민주당 내 구성원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불만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제 송영길 대표의 요 사과 회견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약간 좀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요. 아까 봤던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제 패널들도 말씀을 보면 약간 어정쩡하다. 뭐 나쁘게 말하면 어정쩡, 좋게 말하면 수위 조절 좀 했다. 뭐 이런 평가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제목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당이 왜 나서나 강성 지지층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요, 여기가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송영길 사퇴하라. 조국은 우리가 끝까지 수호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이 반발하는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들이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뭐 당원 게시판 홈페이지 등등등 이런 데 이제 올라오고 있답니다. 조국한테 사과해야 할 판에 왜 사과를 하나?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민심 흐름을 못 읽는 당대표 사퇴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을 쓰신 분의 민심 흐름은 조국을 지켜야 된다. 이게 민심 흐름이라고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조국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박찬원 교수님.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이른바 조국의 수렁, 뭐 또 아니면 조국의 늪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의 어제 저 사과 회견을 통해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변곡점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지는 좀 지금 저기 게시판에 나온 것처럼 예. 여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 이코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깨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여전히 민주당 내에 존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제 그 송영길 대표의 저 사과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본인은 가족 변론에 집중하겠다. 반응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단 없는 개혁에 응원을 하겠다. 이런 요지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본인이 수용을 한 겁니다. 본인이 당이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당대표가 사과를 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제 더 이상 논란 벌이지 말고 대신에 개혁을 좀 제대로 해달라 정도로 넘어갔다면 향후에 대선 주자들도 조국 사태를 가지고 제로를 하면서 예. 이러니 저러니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든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소위 말하면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이 예. 더 이상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당이 이제 예.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조국 논란은 자연스럽게 좀 사그라들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이번 사과는 예. 당 내에서는 일정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이제 좀 멀리 좀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기사가 아닌데 원래 책과 관련된 기사가 좀 준비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박찬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응을 보였어요. 나를 밟고 가라. 이제는 좀 넘어가자. 근데 반면에 어제 사실은 출판사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0만 부. 그러니까 출간된 지 불과 하루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만 부나 나갔다. 그리고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상에 올려서 소식을 전했어요. 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 대표의 사과에 영혼은 없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도 실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의 성찬,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고작 이런 보고하겠다고 버스까지 동원해 민심을 경청했단 말입니까? 여기 화면으로 좀 야당의 반응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 이 회견에 대해서 조건부 옵션이 달린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 조건부 옵션이 아마 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등등등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 전 장관에게 자중하라 한마디 먼저 했다면 진정성 있게 비쳤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두하 전 의원께는요. 조국 뭐 상황이 이렇게 갔는데 조국 전 장관이 쓴 조국의 시간 이런 제목의 그 회고록 10만 부가 나갔다고 합니다. 출판계에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만큼 또 조국 전 장관에 호응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SNS를 보더라도 용지가 동났다. 예.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SNS에서. 그러면 10만 부 돌파했다는데 아직 10만 부를 못 찍었는데 어떻게 10만 부가 팔렸는지 잘 미리 모르겠어요. 대량으로 예약 판매를 받은 것 예약을 같기도 10만이라는 그런 것 같기도 주장이신 것 합니다. 같은데. 예약 판매를 받은 뭐 것 같아요. 본인 주장에 의하면 서초동 집회에 나왔던 사람 숫자를 생각하면 10만 부 이상 팔려야 되는 거죠. 그때 뭐 그 MBC 사장은 뭐라고 하셨나요? 100만 넘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팔려야 되는 거죠. 그 주장에 의하면. 예. 그리고 저는 꼭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좀 전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조국 전 장관 범죄는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사실 조국 전 장관 배우자나 뭐 아니면 동생이 이제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그에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으로 기소가 되거나 예. 공범으로 그 판결을 1심 판결문에 적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선 가족관계 수사 얘기를 운운하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조국 전 장관처럼 그 웅동학원 학교의 이사로 있거나 이 가족의 무슨 회사의 이사로 있거나 관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본질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서 수사를 막았나 뭐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적시하면서 막 샅샅이 뒤졌잖아요. 그래서 나왔나요? 안 나와서 이거 뭐 법원에 갖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장모와 관련해서 뭐 장모 측 그 변호인이 여러 가지 주장하죠. 뭐 돈만 빌려줬지 사실 운영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 보고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에 관련됐다는 거는 뭐 추미애 전 장관 이 있는 하에서 그 검사장들이 다 수사하고 그 검사들이 수사해서 기소하면서도 그건 못 밝혀냈으니까 뭘 책임져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 얘기 조국의 시간이 왔다 그러는데 한동훈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어떤 얘기했냐면 권력이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권력이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봐야 될 게 우리가 압수수색 갔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장 그 집행하러 간 검사가 조국 전 장관 그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그 전화를 받아서 관등 성명을 대잖아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사냥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 변호사님 같이 얘기하면 저희는 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서 조국의 시간은 혼란과 분열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닌데도
10만 부가 발간됐다. 출판사에 전례가 없다. 본인이 막 SNS에 이런 걸 올리세요. 예.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건지. 그리고 그리고 사실 부인도 구속돼 있고 친동생도 구속돼 있고 오촌 조카는 뭐 먼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구속돼 있는 오촌 조카는 배우자가 구속이 돼 있으면 사실 막 인쇄소 기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막 이런 거를 쓰기는 이 책을 내는 건 자유라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부인의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예. 않지만 멘탈이 참 강하시고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은 정말 꿋꿋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 짧게 정근택 말을 안 할 부대변인도 수가 지금 없다.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예. 예.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장모는 누구한테 뭐 10원 한 장 손에 뭐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좀 전해졌어요. 예, 예.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또 누구 건너서 통해냈는데 지금 이제 장모가 재판받는 게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300억대 장고 증명서. 우리 장고 증명서가 왜 필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뭐 대출을 받거나 뭔가 예. 신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때 처벌 안 받았어요. 지금 뭐 사건 재판받고 있는 23억인가요? 이 부당수급한 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공범들은 처벌 받았는데 처벌 안 받았어요. 예. 왜 그랬을까? 국민들은 그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사건 수사할 때는 검사였거든요. 결혼하기 전후일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검사 사위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도 저는 앞으로 수사가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동업자였는데 다른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혼자 처벌 안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쓴 무슨 책임 면제각서 하나 가지고 그거는 형사 책임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요. 민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관계는 없다 그러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부인과 관련된 뭐 주가 조작은 아마 결혼 뭐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협찬 받았다는 문제. 그거는 이제 중앙지검 된 나온 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되고 최근에 아마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그 어떤 주간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파일이 아마 야당 국회의원실에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 예. 그게 보니까 주로 뭐 재벌 수사를 봐줬던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그 출처로 제가 보니까 아마 뭐 공안 라인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쪽.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총장 되면서 공안 라인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 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장모,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문제대로 지금 이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이지 예. 본인이 대선을 나가겠다고 정치로 발휘하는 순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본인과 관련되지 않고 뭐 장모 부인만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이런 예. 의혹들이 대부분 다 검찰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관계 없을 수가 없죠. 아니, 지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언론이 더 주목하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을 거론했다는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널분들 말씀 들어보셨지만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의 공세, 검증 과정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분명히요. 자, 박찬원 교수님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똑같은 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3대가 정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한쪽은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기준을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된다. 조국한테 수사했듯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예. 똑같이 수사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최대 예. 소위 윤석열 검증의 시간, 이 예. 검증의 시간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을 비판한 게 어떻게 반쪽의 사과냐. 예. 지금 검찰이 마치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그렇다면은 향응을 접대받은 그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예.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검찰에 대해서는 왜 징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여전히 반성이 없어요.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저는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조국 전 장관 얘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지금 발언 꽤 계속 요청하시는데 윤영권 전 대표님 그다음에 이두하 전 의원 이 순서로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했다는 게 지금 패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예. 조국 장관도 그 얘기했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가족이 도륙당한 집안의 가장이다. 예. 했는데 수사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수사 때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압수수색도 굉장히 늦게 했죠. 조국 장관 금융계좌 추적도 잘 안 했죠.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사건 한번 보세요. 숙명여고 그 교감 선생님 예.
그 교감 선생님은 징역 3년 받고 그 딸들은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씩 받았어요. 예. 근데 조국 딸 조사 수사 받았나요? 재판 갔나요? 수사 제대로 했나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특혜를 봐준 거 아니냐. 검찰이 눈치를 봐서.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건 문제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조사, 예. 검증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조국하고 윤석열하고 좀 떼서 보자 이거죠. 어제는 조국에 대해서 얘기한 날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과하면서 다른 거를 걸고 넘어지냐 이거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두하 전 의원. 예, 그리고 또 사실 그 지금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검사들 중에 일부 접대받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 충분히 이제 소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해야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 검찰 개혁,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자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때 그 이제 그 접대받은 그 검사들 수사한 사람 그리고 예. 기소 여부 결정하고 지금 여러 패널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우리 쪽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향응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소를 안 한 것 같다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검사장 이종수 검사장이에요. 지금 검찰국장으로 가서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 박범계 장관의 유일한 고등학교 후배 검사장이라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 엄하게 처벌해야죠. 그때 윤석열 총장 이 라인에서 이 예. 접대 관련해서 이거 수사 지휘 못하도록 배제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가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보셨죠?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로 가면요 더 치열하고 거칠어집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죠. 오늘은 대구에서 있습니다. 어제 상황 좀 보겠는데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합동연설회가 처음에는 좀 주목을 받았는데 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또 이런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소환되는 그 이름 유승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후보를 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다. 후보마다 거의 이 이름을 해요. 이 이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기사는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경우 이준석 후보 견제를 위해 연일 특별한 친분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공방이 이어질수록 대선 때 견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본인한테는 부담스럽다. 지금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된 후보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특별한 친분 관계, 아버지와 친구이고 그 방에서 인턴을 했고 또 이번에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그 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특별한 친분 관계 때문에 예.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되겠느냐. 근데 특정 후보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또 특정 후보와는 아주 안 좋은 악영이 겹쳐 있는 사람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또 1년 전에는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당대표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강하면 우리가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권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당에도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경보수층의 유승민 대표에 대한 반감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경선 과정에서 특정 대선 주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의도가 들어간 어떤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특정 주자에 대해서는 호감을, 특정 주자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이제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어떻게 대선 경선의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당대표겠느냐. 저는 강하게 그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자, 이두하 전 의원. 예.
중진 후보들이 왜 자꾸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TK 민심 때문이죠. 오늘 이제 대구 경북에서 아마 토론회를 할 텐데요. 대구 경북에 지금 그 우리 당원 중에 28%, 30%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예. 확정을 해보니까 이번에 한 28% 되고요. 부울경이 한 23.8%, 한 24%쯤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렇게 많은 거죠. 이제 70% 당원 그 당심 예. 70% 중에 이제 한 30% 가깝게 28%가 TK 민심인데 저도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알죠. 근데 예. 대구 정말 유승민 전 대표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대구의 당원들, 대구의 일반 시민들은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런 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한 10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10몇 년 전쯤에 시험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유승민이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제학자들도 인정해주고 예. 그러니까 피어 그룹, 자기 그룹에서 인정해주는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정책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공했나, 인정을 받고 있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뭐 사실 두 자리 숫자 대선 지지율이 나오진 않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소환이 되더라도 제가 TK 민심 그 어떤 반감 이런 게 소환될 뿐이지 예. 존재감이 커지진 않아요.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후보들이 얘기할 때는 대선에서 공정하게 경선 관리가 안 될 거다. 유승민 전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우려를 표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 프레임이 아니라 TK 지역에서 유승민 전 대표에게 갖고 있는 반감이 이준석 후보와 어떤 이제 연결이 되기를 그렇게 예. 그 정치 공학적인 그런 계산도 있을 거고 명분은 이제 예. 대선의 공정한 경선 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에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곧 유승민계 뭐 이런 공식이 뚜렷해질수록 당원 표심에서 이준석 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중진 후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있었어요. 다음은 오늘 예정된 대구 합동연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구 민심을 미리 좀 알아본 거예요. 오늘 열리기 전에. 두 가지 반응이죠. 뭐 통상 이런 기사는 두 가지 반응을 다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준석 바람 심상치 않다. 반면에 나경원 주호영처럼 경력 있어야 되지. 이런 반응입니다. 좀 다르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70대 분 목소리예요. 세대 교체부터 해야 된다. 70대 분이 이런 목소리를 하셨대요. 그리고 50대, 여기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네요. 단계 밟은 사람이 낫다. 약간 갈리죠. 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어제 사실 부산에서 합동연설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후보들이 바람 얘기를 했어요. 바람. 뭔가 지금 돌풍이 불고 있는데 이 돌풍과 관련된 평가가 담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쇄신의 바람 저희가 반드시 받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바꿔야 됩니다. 바람의 시간은 가고 이제 이성의 시간이 왔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미세먼지를 없앨 정도 유익한 바람이 돼야지 창문을 깨뜨리고 간판을 떨어뜨리는 폭풍은 후유증과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부울경의 젊은 세대가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굉장히 돌풍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근데 이 돌풍을 바라보는 후보들 시각이 아주 다릅니다. 이 바람의 정체는 뭡니까?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라.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세대가 너무 많은 거죠. 예. 그게 아마 저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36살, 7살짜리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준석하고 같이 나온 다른 후보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구시대적인 인물인 게 말하는 거 TV 토론도 받은 게 표시가 좀 나요. 이 586 꼰대 발상. 그러니까 경륜을 폐기를 경륜으로 좀 눌러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싸움을 좀 디테일하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 뭐 트럼피즘이라든지 유준석계라든지 뭐 너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영선이 뭘 하냐는 등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지금 586은 빨리 바뀌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돌풍이 태풍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타지를 못해서 예. 역풍을 좀 받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예. 그 바람은 엄청나게 불 거다. 정치 속에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예. 모두 다 받고 이 바람이 좀 불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바람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바람이 피해나갈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친문 눈치 예. 보느라고 잘 변화하지 못하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변하면 안 변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같이 이 정치 속이 이 태풍의 핵에 저는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말하는 변화를 말하는데 예. 개혁이라는 개자가 한자가 자기 기자의 자가 두드릴 복자거든요. 혁은 김승 가죽을 뻗기는 모습을 상형 문자예요. 예.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개혁은 나는 괜찮고 상대방만 바꾸는 거였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예.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 바람은 저는 작은 바람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창환 교수님. 네. 이 바람에 대한 평가 후보들 얘기 들어봐셨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다 세상을 바꾸는 뭔가 정치권을 쇄신하는 바람이다. 아니다. 이건 다 깨트리는 바람이다. 창문이고 뭐고 다 깨트린다. 미세먼지 없앨 정도 바람이어야지 이게 뭡니까? 또 이런 반응이 있어요. 박창환 교수님께서 이 바람의 정치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 정치권 전반에 대한 탄핵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여야를 가리는 게 아니고요.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젊은 세대가 기득권 세력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예. 이것이 보이지 않는 촛불로서 지금 이준석 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안에는 바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그렇게 지방선거 총선 다 밀어줬는데 예. 그래서 그 나무가 민주당이라는 나무가 컸는데 맺히는 과실을 보니까 우리가 못 먹는 과실이더라 이거예요. 일자리가 생겨 아니면은 뭐 입시 비리가 생기고 예. 입시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은 절벽이고 예. 그리고 또 한쪽을 보니까 고목나무인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탄핵으로 보수는. 예. 근데 이 보수에서 꽃이 핀 겁니다.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니까 이번 기회에 보수의 주류를 갖다가 기존의 소위 꼰대 같은 그리고 반공보수 이런 극우 보수가 아니라 좀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젊은 보수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보수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바람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나도 판바뀌어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 근데 정치권 나도 싫은데 예. 이게 만약에 태풍처럼 다 쓸고 지나가면 조직으로 남아야지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노년층이나 TK 지역에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혼재돼서 반반으로 지금 TK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결과가 만약에 당선으로 이준석 당선으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왔어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어. 네. 이준석 예. 당선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당해서 그 바람을 정말로 보수의 혁신으로 예. 그리고 판가리로 주류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향후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예. 건강한 대한민국의 한쪽의 날개가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점에서 이 바람이 태풍으로 그냥 다 쓸고 지나가지 말고 예. 뭔가 의미 있는 보수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진영을 떠나서 갖고 싶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이 바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뭐 태풍으로 헌집들 싹 쓸어도 된다고 봐요. 헌집, 그 헌집이라는 거는 아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도 헌집은? 헌집이지만 민주당도 또 헌집인데 싹 쓸어버리고 새 집 지어야죠. 그럼 그러라는 여기 거거든요. 이쪽 당 저쪽 당 다 쓸어버렸으면 그렇죠. 좋겠다.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다 말고 그러면 제대로 안 고치거든요. 그냥 창문만 하나 떨어지고 말면 그것만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이게 바람이라는 게 물론 이준석 최고도 어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지 계속 뭐 어찌 보면 선택받은 청년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준석 최고가 청년 할당 없애자는 건 본인도 어찌 보면 청년 할당으로 들어왔는데 예.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대 교체 바람은 세게 부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정치 발전이 이어지고요. 이왕 불 거면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새집 잘 지으면 되죠. 뭐 그럴 아마 역할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정부택 전 부대변인은 또 특별히 이준석 후보하고 친하잖아요. 아주. 뭐 그걸 떠나가지고요. 예. 근데 이 중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예. 사실 아까 제 얘기 잘했어요. 뭐 유승민이 뭐 대통령 될 거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승민 배신자 그 프레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랑 가까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들으면 섭섭하겠는데요. 뭐 아니 어쨌든 너무 좀 그거를 계속 감정적인 이용하는 것까지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다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배신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중진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요. 만약에 예. 이준석 지금 후보가 당대표 되면 야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대선 얘기하고 있지만 유승민 후보가 뭐 대선 후보 될 거라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대도 끊임없이 흔들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국회 경력이 없고 나이도 좀 젊고 이러니까 예. 아마 뭐 이제 대선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계속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좀 알겠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친하시니까 또 걱정도 해주시는군요. 옆에서 이제 미리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가정을 하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패널분들이 대선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요. 패널분들 개인적인 전망, 평가 뭐 이런 거를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들의 만남.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면 관련 얘기가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자, 우선 뭔가 좀 얘기가 바뀌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는 말할 때 아니야.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는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국민 공감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된 사면론 미묘한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엔 국민 의견 들어야 그런데 이번엔 공감하는 국민 많다. 이렇게 발언이 바뀐 겁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 그 중소 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서 진출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고 더 많은 그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자, 박창환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최소한 아무리가 발언 뭐 인식이 달랐다까지는 아니라도 발언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네. 이 변화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면을 못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왜냐하면 본인이 촛불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이 수감하게 한 탄핵의 이유가 된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를 갖다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인물이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해야지만이 사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똑같아요. 예. 그럼 왜 바뀌었냐? 국민들의 여론이 바뀐 겁니다. 최근에 삼성이 이제 상속을 하면서 미술품 기증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세금 납부, 상속세 납부가 엄청난 있었죠. 세금이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백신 수급에 삼성이 좀 기여했다. 이런 측면들이 국민들이 그 소위 국정농단의 핵심 3인 중에 예.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진 면이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뭐 이재용을 사면해서 뭐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다 떠나서 예. 여론이 바뀌니까 국민이 마음에 누그러진다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이런 정도까지 바뀐 거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런 건 예. 전혀 아닙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분위기가 바뀐 거에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이 달라졌을 뿐이다. 박찬원 교수님 그런 해석을 하셨어요. 윤용걸 대표님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기 왜 4대 그룹 총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서 예. 칭찬해 줬잖아요. 뭐 일어서라 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고맙다고 박수치고 예. 야 기업을 저렇게 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야 기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 이번에 44조 해외 투자하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일부 국내 여론이 44조 미국 투자하는 건 좋지만 그 국내에 투자할 게 다 미국 가면은 그런 얘기 우리 있었죠. 일자리 다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문 대통령이 나 친기업인이다. 그 비즈니스 프렌들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그 사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좀 제스처를 좀 보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사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사면이거든요. 청와대 기업 총수들 모여서 저렇게 의견 청취하고 국민 공감하고 저렇게 한가하게 저는 얘기할 때 아니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예스 노 결정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총수 4대 그룹 총수 불러서 예.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기업이 국내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데 뭐가 어렵냐? 화이 뭐 왜 어렵냐? 화이 하나 물어보고 또 하나는 하우 내가 그럼 뭐 해줘야 되냐? 예? 그것도 화이하고 화우만 물어보면 되는데 뭐 의견을 청취하고 걷고 너무 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거죠. 지금 뭐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 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 듣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예? 일자리가 자꾸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 문제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총수들하고 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대에 못 미친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뭔가 분위기는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용 광복절 특사가 돼도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바 의혹 재판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또 재판권이 남아 있다는 거죠. 국정농단과 달리 지금 이게 재판 중이다. 그러니까 재판 중은 사면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뭔가 마무리된 일이 있고요. 여전히 재판 중인 일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 기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큰 특별 사면 대신에 가석방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여연대는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꾼 문 대통령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두하 전 의원. 일단 뭐 가석방 가능성 얘기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면 이게 가능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 가능해요. 이제 미국 사면 제도를 우리나라 들여왔는데 예. 미국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을 요술 지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우리는 사면법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이제 확정 판결이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확정 판결 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는데 다른 사건 재판하다 또 뭐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예. 거죠. 이제 그건 그 변호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절차를 다 거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이게 뭐 재헌절이냐 8.15냐 이 정도 문제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 총리가 오늘인가요? 경제 5단체장 만난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호승 정책실장이랑 그다음에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5대 그룹 사장단이랑 상견례를 하는데 이철이 정무수석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너무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어제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 5단체장에서 경제 5단체에서 올린 건의를 받아주십시오. 원래 그렇게 해요. 이제 정무수석실이나 아니면 경제수석실에다가 쭉 이제 정치권 내지는 단체에서 건의서를 넣고 그걸 토대로 쭉 절차에 맞춰서 뭐 위원회도 열고 대통령이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종교계, 지방자치단체 다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고 뭐 최태원 회장은 막 편지도 구구절절히 써줄 정도로 아끼는 마음이 있고 본인이 선배
선배잖아요. 서울구치소. 예. 그래서 뭐 아, 여러 가지 구치소 마음이 선배라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러더라고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아. 편지를 구구절절히 많이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 현대 정의선 부회장은 머리도 같은 데서 자르고 아주 친한 친구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이제 구광모 회장 정도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예. 뭐 삼성에서 들어간 부회장이야 뭐 이제 정말 불감청 고소원인데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예. 그랬을 거고 해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뭐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일정 부분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가석방하고 사면하고 이런 게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정구택 전 부대변인께는 이 가석방 가능성 뭐 거론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석방 가능성. 저는 뭐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법상은 3분의 1 이상 형기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60% 정도로 완화됐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2년 6개월 받았는데 지금까지 한 1년 5개월, 6개월 정도 살은 것 같아요. 앞으로 형기가 1년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반 조금 더, 한 60% 정도는 지금 이제 형기를 산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능성이 뭐 일단은 가석방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대상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요건을 완화시킨 거 보면은 약간 예. 그 의리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에는 3분의 1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고민은 아까 저 교수님 말씀처럼 그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은 돈을 준 사람이고 어쨌든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그쪽에서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공범이란 말이죠. 근데 이쪽은 만약에 가석방을 해줬는데 이쪽은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요건은 안 돼요. 여기는 3분의 1 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이쪽은 된다. 그래도 보통은 이제 묶여 있는 건데 예.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이 될 뭔가 것 같아요. 연동이 될 수 있다는 어쨌든 거죠, 같은 지금? 사건이거든요. 하나는 준 사람이고 하나는 받은 사람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준 사람은 봐주고 받은 사람은 그냥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어떻게 명분을 찾을 거냐.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가석방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석방은 한쪽은 요건이 되고 예. 한쪽은 요건이 안 돼요. 예. 근데 사면하게 주면 사면은 아무 관계 없거든요. 둘 다 예.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면은 한쪽만 시켜주고 한쪽만 안 시켜줬을 때는 누군 시켜주고 누군 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석방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알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이제 설명한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이름이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최순실 씨가 언론에 대해서 이름을 최소원으로 좀 불러달라. 본인 개명했다. 뭐 몇 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원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요청도 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가겠는데요. 우리 군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보겠습니다. 공무원 부사관 성추행 피해는 쏙 빼고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지금 피해 여성 부사관 극단적 선택 다음 날 초기 보고 과정에서 성추행 관련된 내용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 이거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거. 가해 상관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구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저기 누워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가인 딸이라고 저 엄청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이런 모습. 우리 아이 진짜 기억해 주시고. 네. 언니 잘 될 거야. 아미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 애기가 없는데 나 무슨 소용인데. 자, 정구택 전 부대변인. 한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한이 생기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아마 공군 부사관이었는데 아마 상사가 뭐 회식을 요청해서 회식을 갔는데 아마
성추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돌아오는 자리에선가. 근데 그거를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신고를 그래?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계속 뭐 봐줘라 아니면 뭐 합의해라 아니면 계속 이제 무마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세 달 지났거든요, 벌써. 근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혼인 신고하는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공군에서 한 뭐 3년 정도 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사실 공군이 예전에는 약간 어찌 보면 약간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그래도 좀 말이 통한다. 물론 다른 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건도 지금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군이요 굉장히 총체적으로 문제인 게 최근 언론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부설 급식 문제로. 급식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나옵니다. 군 장관이 얘기가 지금 뭐 전군 지휘관 회의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저도 가끔 보는데. 아니 그 밥 먹는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렇게 허약한가 싶은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이제야 부랴부랴 이제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벌써 예. 2달 넘은 사건인데 그때 당시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군에서 하다가 이제 국방부에 차원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사건은 이제 군대 스스로 하긴 힘들다라고 봐요.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이런 걸 폭로하는데 군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군대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그러니까 정부 아예 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맡아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군이라는 건 결국은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도 다 군인이에요. 그럼 만약에 상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비행 단장이 뭐 원스타나 투스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수사하는 뭐 옛날 헌병대 지금 군사 경찰 이런 분들은 뭐 중령이나 뭐 이래요. 그럼 이제 보고 올렸다가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계급을 뛰어넘기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이제 사건화 되니까 수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묻히겠어요. 그럼 저는 좀 이제 군대 내에서 수사하는 방식을 이제 제고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고 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최근에 있었어요. 공군 또 어이없는 비행, 여군 숙소 불법 촬영도 감쌌다. 뭔가 또 이게 수사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에서 있는지 나와요. 불법 촬영을 한 거예요.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피해 여군이 10여 명에 달한다. 그런데 사법 처리 피해자 불리 않고 뭐 약간 좀 수상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 이 얘기가. 요거 지금 현구태 부대장님 하신 말씀 있다고 요청하셨는데. 왜냐하면 식구비가 제가 그 안에 있던 그 식구비 안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어딘지 잘 알죠. 근데 이 가해자가 그 헌병이었던 게 옛날 말로 치면 그러니까 정문이나 후문에 항상 보면 있는 거예요. 거기 관리를 하니까. 이 피해자가 다니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후문이라고 저쪽 충주댐 그쪽으로 문이 있거든요. 글로 해놨다는데 저기도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이다. 그냥 뭐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정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 성추행 사건 났을 때 하던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까지 안 당한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문제가 이분이 이제 수사하는 옛날 헌병, 군사 경찰 소속이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수사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이 가해자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아무래도 거네요. 아니 자기랑 알던 같은 헌병대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니까 수사하면은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이던 모습들이 그대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자체 해결은 이제 물건을 갔다라고 봐요. 박찬영 교수님, 지금 뭐 이런 두 가지 일이었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일인데 그냥 뭐 청월 좀 하고 목소리 높이고 호소하고 이래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될 겁니까? 그럼? 우리가 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시작됐던 미투 운동이 태풍으로 지나간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음으로 호소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쳐다봐 주질 않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물론 군 부대라고 하는 특수성상 소수자인 여성에 대해서 성 역할과 성 차별에 이런 면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직 보신주의가 있는 거죠. 웬만하면 사건 키우지 않고 넘어가자. 이런 보신주의가 있는데 이게 한 번의 어떤 그 사회 운동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권인숙 성고문 사건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우조교 사건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이런 무대에서 인식을 개선해 왔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지난 4년 전 시작된 미투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
그 절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언론이 외면하지 말고 예.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기업가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성희롱, 성추문이 폭로하는 글들이 여전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꾸준하게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 폭로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녀 세대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여성들의 성평등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안은요. 뭐 통상 힘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분이 한 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택시기사 목 조르고 욕설,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장면 담긴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죠.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택시기사분 사건 다음 날 뭐 사설업체에서 복원했다. 이 차관 뭐 영상 지워라. 뭐 1,000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 뭐 이런 건데 이 기사분도 이제 돈을 받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입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이투로 1,000만 원 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입막음용 아닌가? 이게 뭐 합의금 치고는 액수가 좀 많다.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하 전 의원님. 뭐 변호사시니까요. 1,000만 원 액수 이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보통 이런 사안에서. 사실 이건 상해가 아니라 이제 폭행인데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0배 가까이 돼요. 많이 준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이 되고 택시기사분도 그리고 이용구 전 차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표가 수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수리가 지금 그죠? 안 된 됐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된 걸로. 이용구 차관도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문제가 된 거예요. 통상의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영상이 이제 37초 분량인가 이게 공개가 돼버려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경찰에서 바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걸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작에 이 사건은 명확하니까 빨리 조사하고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 질질 끌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구 차관 입장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 다 그 재판받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한 명은 지금 수사받고 한 명은 재판받고 이러고 있는데 뭐 거기는 장관은 패스트 트랙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차관이 저걸로 특가법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 판사한테 기일 잡으면서 형사 피고인은 반드시 본인이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날은 장관이 예. 법정에 가야 되니까 제가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예. 빨리 사표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